단 한 줄의 생도 생활기록부. 그것이 해군사관학교 함유빈 생도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연병장을 달리고 아버지 이름 석자를 단 한 번도 앞세우지 않았던 함유빈 생도. 그런데 생도대장은 그 이름을 직접 들춰냈습니다. 네 아빠가 쓰리스타라고? 웃기고 있네.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난 벌써 백스타 달았다. 유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억울함도 전부 삼켰습니다. 생도대장님,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생활한 적 없습니다.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뭐 어쩌라고? 여기가 내 집 안방이야? 긴 침묵 끝에 유빈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밤 유빈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은 해군 전체를 뒤흔들 파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생도대장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해의 새벽은 언제나 바다 냄새로 시작됩니다. 짠 공기가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을 가로지르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한 생도가 홀로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함유빈, 21살, 해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 하나, 둘, 셋, 넷. 숨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두 다리는 이미 어젯밤 체력 훈련의 피로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유빈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만이 새벽 연병장을 조용히 채웠고 동기들이 기상 나팔 소리에 겨우 눈을 비빌 시각 유빈은 이미 세 번째 바퀴를 돌고 있었죠. 키 168cm, 단정하게 묶인 단발머리, 체력 검정 상위권, 수영, 뜀걸음, 유격훈련 모두 우수 등급. 생도들 사이에서 유빈은 그냥 체력 좋은 생도로 통했습니다. 조용하고 자기 자랑을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꺼리는 생도. 그게 동기들이 아는 유빈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빈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차장 하명철 중장이라는 사실을. 유빈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입학 원서를 쓸 때도 면접을 볼 때도 해군사관학교 정문을 처음 밟던 날도 아버지 이름 세 글자는 유빈의 입에서 절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빈에게는 그게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덕에 들어왔다는 말을 단 한 사람에게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에 버티고 있다는 시선을 단 한 번도 받고 싶지 않았죠. 그건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입학 전날 밤 아버지 영철은 유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쓰리스타 중장 계급장이 새겨진 액자가 조용히 벽을 지키는 그 방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유빈아,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너는 내 딸이 아니라 함유빈 생도다. 유빈은 잠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온 30여 년이 눌러놓은 무게. 유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제 이름으로 버틸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죠.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고 유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유빈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겹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장미선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전직 육상 선수였던 미선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빈이 어릴 때부터 남매를 새벽 5시에 깨워 운동장으로 끌고 나갔고 숨이 차서 멈추려는 아이들 등을 손바닥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체력은 거짓말 안 한다. 힘들 때 사람 본 모습이 나온다. 멈추지 마라.
그 새벽 훈련이 유빈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훈련이 혹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유빈이 먼저 쓰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선이 만들어준 체력이 유빈이 버텨내는 바탕이 되었죠. 미선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힘들다는 걸 눈치채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편지 한 줄만 봐도 전화 목소리 톤 하나만으로도 유빈의 상태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오빠 함승빈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제약회사 영업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밝고 눈치 빠른 성격으로 가족 안에서는 언제나 무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빈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 특유의 가벼운 말투로 말했죠. 야, 함생도. 힘들면 말해라. 공군 병장 선배가 상담해준다. 유빈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오빠는 바다 무섭다고 공군 간 사람이잖아. 그래도 군대는 다녀왔다.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다. 짧은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빈은 유빈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유빈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덜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3스타 중장이었지만 집에서 계급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 특혜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승빈은 아버지 이름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 적이 없었고 유빈은 그 이름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유빈에게 꿈이자 시험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진해 앞바다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2학년 생도가 되어 동기들보다 1시간 먼저 새벽 연병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고요한 새벽 뒤에는 이미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염호영 준장, 원스타 준장이었지만 회사 안에서 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적도 뛰어났고 처세술도 탁월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부드럽고 유능한 장교였지만 생도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각 잡힌 정복, 웃을 때조차 비웃는 것 같은 차가운 입꼬리. 생도들은 뒤에서 그를 조용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웃는 얼굴의 폭풍. 유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이 자신을 향해 정확히 겨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생도들조차 그 문 앞에서는 저절로 발걸음이 작아졌습니다. 원스타 준장 계급장을 단 한 사람의 권력이 공기 속에 스며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은 언제나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호영 준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생도 생활기록부 2학년 전체 한 장 한 장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 내려가던 호영의 손가락이 문득 멈췄습니다. 함유빈, 부친 함영철 중장, 해군 참모 차장. 호영은 잠시 그 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혼잣말이었지만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 생도 재미있네. 호영은 기록부를 덮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부관을 불러 짧게 지시했습니다. 함유빈 생도 지금 당장 호출해. 소식은 빠르게 전달됐습니다. 오후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유빈에게 부관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함유빈 생도대장님께서 호출하십니다. 유빈은 속으로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 이유도 모른 채 불려가는 것. 생도 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겪어온 일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기분이 달랐습니다. 손끝에 아주 작은 긴장감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유빈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척하며 군복 단추를 한번 매만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생도대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빈은 군모를 고쳐 쓰고 자세를 가다듬은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함유빈 생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호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시선은 유빈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생활기록부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유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기록부 안에 아버지 이름이 있구나. 내가 하명철 중장 딸이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던진 그 한마디는 방 안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유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지만 이 질문이 왜 지금 나오는지,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유빈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빈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네 아빠가 쓰리스타라고? 유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영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유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유빈의 심장을 짓눌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난 벌써 100스타 달았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유빈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인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유빈은 눈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무는 것처럼 시선을 꼭 붙들었습니다. 생도대장님,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생활한 적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빈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죠. 아버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유빈은 자신의 땀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연병장을 혼자 달리고 동기들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가고 아무도 모르게 체력을 갈고 닦아온 시간들. 그 사실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호영의 얼굴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뭐 어쩌라고? 여기가 내 집 안방이야? 유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 회사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뭔 줄 알아? 집안 믿고 어깨에 힘주는 애들이다. 딱 그 꼴 나지 마라. 유빈은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줄을 탄 적도 없었습니다. 특혜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발목을 잡을까봐 늘 더 조심하며 생활해온 사람이 유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도대장은 유빈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름을 먼저 꺼내놓고는 그것으로 유빈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에게 생도대장은 너무 큰 권력이었습니다. 반박 한마디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유빈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못하는 것. 틀리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그 무게가 생도복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게 유빈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빈은 오가는 동기들 사이에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누군가의 시선이 닿으면 평소처럼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달랐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을 때 그제야 유빈은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창밖으로 지내 바다가 어둑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면 위에 번지고 있었지만 유빈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였습니다. 그냥 넓고 조용한 바다. 룸메이트 박서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냉철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서윤은 유빈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서윤은 원래 먼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유빈아, 무슨 일 있었어? 유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다만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아버지 때문에 모욕당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세 글자. 앞세운 적도 없었고 숨기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버티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빈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유빈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영이 그날 생도대장실 문을 닫은 뒤 혼자 중얼거린 말. 두고 보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빈은 처음에 참으려 했습니다. 생도대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서윤에게 털어놓은 뒤 유빈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말이 퍼지면 아버지 이름을 이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3스타 중장의 딸이 생도대장에게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쪽으로 불똥이 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유빈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유빈은 평소와 똑같이 새벽 훈련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구보를 뛰었고 똑같이 밥을 먹었고 똑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공기는 유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함유빈 아버지가 3스타래. 그래서 생도대장이 직접 불렀다던데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복도 어딘가에서 식당 구석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유빈의 귀에까지 닿는 목소리도 있었고 유빈이 지나가면 뚝 끊기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빈을 보자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흘깃거리며 작은 소리로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유빈은 그 시선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할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천천히 쌓이는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유빈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유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최아린이었습니다. 1학년생도 유빈이 가장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하던 할인의 눈이 그날만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게 사실이에요? 생도대장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빈은 잠깐 멈췄습니다. 할인의 눈을 보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리나, 너는 모른 척해. 괜히 말려들면 안 돼.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먹임이 목소리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도대장이 생도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를 믿고 여기서 생활합니까? 그 말이 유빈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리는 19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1학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후배가 선배 걱정에 눈물을 글썽이며 던진 질문. 유빈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 윤채아도 그날 저녁 유빈을 찾아왔습니다. 채아는 조직 분위기에 누구보다 민감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인 사람이었죠. 채아는 낮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유빈아, 이건 내 개인 문제가 아니야. 생도대장이 생활기록부 보고 생도 가족을 조롱한 거잖아.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생긴다. 유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록 남겨.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감정 말고 사실만.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윤다운 조언이었습니다. 유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빈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수신이는 아버지 영철. 편지를 쓰기로 한 건 하소연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자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해야 하는 것인지 그 경계선을 유빈 스스로는 더 이상 혼자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는 데만 오래 걸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이름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빈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그날 밤 조용히 보내졌습니다. 유빈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물과 채아의 목소리와 서윤의 침착한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빈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해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후배들이 누군가를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은 조용히 진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해군사관학교 전체를 흔드는 파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유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해군본부 집무실. 하명철 중장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책상 한쪽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유빈은 평소에 편지를 잘 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생도 생활 내내 전화도 뜸했고 연락이 와도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손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표정이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에서 감정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앞에서 영철의 눈이 멈췄습니다.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뭐 어쩌라고? 그는 그 문장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펜도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군본부 마당이 보였습니다. 위병이 정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멀리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분노는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장군의 책임감이었습니다. 31년간 해군 조직 안에서 살아온 군인의 감각이었습니다. 생도대장이 생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단순히 딸이 상처받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도대장이라는 자리는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수백 명의 생도를 직접 관리하는 위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고 생도에 붙인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했다는 것. 그건 영철 개인이 아니라 해군 조직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영철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선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편지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참고 썼겠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영철은 알았습니다. 유빈이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가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을지, 미선은 그것을 편지 한 줄만 읽고도 읽어냈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혼자 버티게 했나? 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자책이라기보다는 혼자 내뱉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유빈이는 자기 힘으로 해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걸 짓밟았다면 그건 바로잡아야죠.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미선다운 말이었습니다. 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미선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조근호 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근우는 영철의 해군사관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이 일이 사적인 청탁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고 경로를 통해 사건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게 영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가 학교장실에 도착한 건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근우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그는 책상 위에 천천히 손을 올리고 눌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생도대장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생도를 조롱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관련 생도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기와 후배 생도들 일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야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병장, 생활관, 바다를 향해 뻗은 교정의 불빛들. 근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명철 중장의 딸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라서 문제인 거다. 그 한마디가 집무실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근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시각 호영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관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뭐라 해도 상처받았다고 난리야. 내가 군 기강 잡아준 거지. 호영은 자신이 원스타 준장이라는 사실과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자신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그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정대철 대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포스타 대장, 해군 최고권위, 영철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만큼 한마디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대철은 보고를 받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모영 불러.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유비는 그날 밤 생활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진의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 어딘가에서 파도는 이미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군사관학교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생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상했고 구보를 뛰었고 식당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움직임 아래에 무언가 무겁고 팽팽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생도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호영에게 연락이 온 건 오전 일찍이었습니다. 학교장실 출석. 즉시 호영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메모지를 훑어보고는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또 행사보고겠지. 준비해. 복도를 걸어가는 호영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늘 그렇듯 정복은 각이 잡혀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자신이 갖는 무게감을 잘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호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에 조근우 학교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감찰 관계자였습니다. 호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생도 대장 여모영 준장 출석했습니다. 그 눈은 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학교장실 특유의 격식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그 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염준장, 함유빈 생도를 따로 호출한 적 있습니까? 호영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호영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생활기록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 아빠가 3스타면 난 100스타 달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방안 공기가 순간 더 단단해졌습니다. 호영의 얼굴에서 가벼움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생도 군기 차원에서 가볍게 한 말입니다. 집안 배경에 기대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근우의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에게 가족을 들먹이며 조롱하는 것이 군기입니까? 학교장님, 요즘 생도들 중에는 집안 배경을 은근히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함유빈 생도는 단 한 번도 붙인 배경을 먼저 말한 적 없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호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근우는 탁자 위 보고서를 손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먼저 들춘 건 염준장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직접 열람하고 생도를 호출하고 붙인 계급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호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수십 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감찰하는 쪽에 가까웠지 감찰받는 쪽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낯선 감각이 뒤늦게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염준장은 직무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호영은 그 말에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우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비는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 앞에 앉은 유비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장소, 시간, 발언, 상황. 서윤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사실만, 감정 말고. 그날 생도대장님은 제게 네 아빠가 쓰리스타면 뭐 어쩌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비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개인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지만 생도 신분 전체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이 있는 모든 생도들이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유비는 그 질문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빛이 조사실 바닥에 조용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문제를 키운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조사관이 처음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생도가 저희는 누구를 믿고 생활합니까? 라고 묻는 걸 듣고 이건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사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비는 그날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하는 것이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진해 바다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잠깐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편지는 며칠 뒤에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관실에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겉면에 적힌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평소에도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비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자리를 비워주듯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비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유빈아, 너는 내 이름을 팔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이름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켰다. 그건 내 자존심이고 해군 생도로서의 품격이다.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럽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답게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그 짧은 문장들을 읽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버지 이름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켰다. 그 한 줄이 유빈의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유빈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때문에 뭔가 해결됐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버텼다고, 내 자존심이 맞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승빈이었습니다. 야 함생도. 특유의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응? 괜찮냐? 유비는 잠깐 웃었습니다. 애써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승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도 돼. 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억울한데 계급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게 사람을 제일 많이 갉아먹어. 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승빈이 공군 병장으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한 적 없었던 오빠가 지금 이 말을 꺼낸다는 게 유빈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오빠도 그랬어? 나도 병장 되기 전까진 많았지. 뭐라 말하고 싶은데 계급이 맞고 억울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승빈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빈아, 참는 거랑 무너지는 건 달라. 참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고 무너지는 건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너는 참은 거지 무너진 게 아니야. 그 말이 유빈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오빠는 늘 이랬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유빈이 듣고 싶었던 말을, 유빈이 미처 찾지 못하고 있던 말을 꺼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됐고, 밥은 먹고 다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빈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내 바다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빈은 후배 하린을 만났습니다. 하린은 복도 끝에서 유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빈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유빈은 하린 앞에 서서 그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한테 물어봐줘서 내가 용기 냈어. 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체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생도대장이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분위기가 그게 더 무서웠어요. 유빈은 하린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가 처음으로 조직의 무게를 실감한 두려움. 그것은 유빈도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유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덮으려 했어. 괜히 커지면 아버지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 저희는 누구를 믿고 생활하냐고. 하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후배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그게 더 무서웠어.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걸 억누르면서 유빈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후배였습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선배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유빈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 중 하나였습니다. 유빈은 그날 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홀로 버티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후배들을 위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크고 요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새벽 연병장을 혼자 달리던 그 발걸음처럼 진해의 밤바람이 교정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빈은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종 조사 회의가 열리던 날 아침, 호영은 거울 앞에서 오래 섰습니다. 정복의 단추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각 잡힌 모자를 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아니, 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일로 장군을 날릴 순 없어. 호영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50평생 해군 조직 안에서 그가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적, 상부의 신뢰, 해사 핵심 인물이라는 위치. 그것들이 생도 한 명의 진술로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회의실 복도를 걸어가는 호영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는 장교들이 시선을 피하는 것도, 복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것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해군 참모총장 정대철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포스타 대장, 해군 최고권위, 그 옆으로 조근우 학교장과 하명철 참모차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스타 2명과 포스타 1명. 호영은 그 자리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호영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필승,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이 빠져 있다는 걸 호영 자신도 느꼈습니다. 대철은 한참 동안 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염준장, 예, 참모총장님,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은 생도를 가르치는 자리인가, 짓누르는 자리인가? 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생도 가족을 들먹였나? 호영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생도의 태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집안 배경에 기대지 말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염준장,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차가움은 의지였습니다. 호영은 본능적으로 영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면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딸이라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군 생도라서 문제 삼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은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발목을 잡을까봐 남들보다 더 조심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염준장은 그 아이가 스스로 꺼내지도 않은 이름을 먼저 들춰내고 그것으로 생도를 눌렀습니다. 영철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대철이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군인은 별을 달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배워야 한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호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변명도 실적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근우가 자리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염호영 준장, 생도대장 보직해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생도, 인권 침해 관련 징계 절차 개시. 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껏 남에게 무릎 꿇린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한 번만 기회를. 대철은 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기회는 생도에게 줬어야지. 왜 내가 달라고 하나. 그 말을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호영은 경례를 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호영의 군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보직해임이 공식화되었고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불명예 강제 전역까지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위세등등하던 생도대장이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유능했고 생도들 앞에서는 절대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이 가장 가볍게 여겼던 생도 한 명의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유비는 그날 회의 결과를 서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서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생도 대장님 보직 해임됐어. 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함보다는 무거운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누군가의 군 생활이 끝나가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후배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진해 바다가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창가에 서서 그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호영이 강제 전역한 후 생도대장 사택을 반납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복 몇 벌, 군 생활 동안 받은 표창장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액자 하나. 호영은 그것들을 박스에 담으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자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호영이 옮겨간 곳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정도, 연병장도, 생도들의 구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도심의 풍경만 있었습니다. 한때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생도들 앞에서 서 있던 남자는 이제 선박 관련 업체를 조용히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해군 시절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이제 자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 속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 설 때마다 호영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 유빈이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아이가 두려워했던 건 생도대장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결됐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호영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한편 진해의 새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병장 위로 바닷바람이 스치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빈과 할인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같이 뛰어도 됩니까? 할인은 그날도 유빈을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새벽 구보였습니다. 유빈은 운동화 끈을 조이며 웃었습니다. 따라올 수 있으면. 할인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병장을 달렸습니다. 할인의 발걸음은 처음 유빈을 따라 나섰던 그날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는 법을 이제 할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빈 옆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유빈의 발걸음도 달랐습니다. 이 연병장을 처음 달리기 시작했던 2학년 초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강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홀로 사귀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버텨낸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이제는 유빈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군사관학교 안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도들은 더 이상 권위 앞에서 무조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해야 한다는 것,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교관들도 생도들을 대하는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빈 혼자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울먹이며 던진 질문이, 서윤의 침착한 기록이, 채아의 단호한 말이, 그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 무렵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영철은 해군 참모차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빈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영철은 그것이 딸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해결됐다는 말이 돌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오늘도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똑바로 뛰어. 힘들 때 자세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학생들이 헉헉거리며 달렸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운동장을 달리던 딸. 그 아이가 결국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체력은 거짓말 안 한다. 힘들 때 사람 본 모습이 나온다. 유빈은 그 말을 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승빈은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가끔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함생도 오늘도 살아남았냐? 유빈은 잠시 웃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버텨냈어. 승빈은 그 답장을 받고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답장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빈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진해 앞바다였습니다. 유빈이 어릴 때부터 바라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파도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모래 위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유빈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참모차장이라는 자리에서 딸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정. 공식 보고 경로를 통해 일을 처리하면서도 내내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였을 것. 영철은 그 모든 것을 단 두 글자로 말했습니다. 유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왜? 유빈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참았으면 다음 후배가 울었을 테니까요. 영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영철은 오랫동안 유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새벽 운동장을 달리던 아이. 해군사관학교 정문을 처음 밟던 날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바다 앞에 선 한 명의 해군 장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철은 그 순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유빈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장교가 되겠습니다. 영철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답례했습니다. 그래. 함유빈 생도
그게 진짜 해군이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바다 위로 한 생도의 이름은 더 단단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함유빈.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호영이 진심으로 후회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버틴 유빈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